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뉴욕 타임즈의 특별한 기구가 있는데 네. 한국은 어떻게 문화 거물이 됐나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조명했다는데 이게 이제 한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미국의 주류 언론이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목이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됐나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이제 발전 배경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하룻밤새 일어난 게 아니다 하면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의 평판은 수십 년간 현대와 LG 자동차 그 다음에 휴대전화에 의해서 정의가 됐고 TV 프로그램하고 음악은 대부분 내수용이었는데 지금은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드라마, 영화를 삼성 스마트폰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나라 인구수로 따져놓고 보면 거의 뭐 4분의 1 가까운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는 게 만든 모든 게 아니라 많이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4분의 1이 한국 것이거나 한국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도 한국 노래 리뷰한다든지 한국 음식 먹으면서 먹방 한다든지 이런 류의 영향력을 그만큼 발휘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 그거에 더해서 뭐 기생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액션 하더라고요. 7천만 리뷰를 갖고 있는 미국 그 유튜버가 실제 456명을 모아가지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이걸 재현하는 프로를 한다 그래서 이미 모집자가 456명이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리얼로 재현을 해보겠다는 건 진짜 죽이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걸 예고해 놓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오징어 게임 영품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러한 한류가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화 정책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BTS가 그걸 처음으로 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문학의 전반에 그러니까 각 프로모션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애초에 국내 시장 안에서만 이거를 퍼뜨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작했던 뮤직비디오라든지 이 일반 콘텐츠들을 무상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띄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자국 내 걸그룹의 어떤 뮤직비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송 내용들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걸 무상으로 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즘 뮤직비디오 한 편 제대로 만들면 몇십억씩 드는데 그만한 투자를 해갖고 뮤직비디오를 무상으로 풀었을 때 과연 이게 수익이나 홍보의 효과로 돌아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한국이 이걸 푼 거예요.
이건 세계 뮤지션들이 아무도 못했던 거를 한국의 기획사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동남아 사람 보라고 했던 건데 이게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언어의 문제, 한국말로 부르니까 이거를 극복해 가면서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선행됨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 코드가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다른 콘텐츠들이 확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한국의 그 메인 유튜버들, 숫자들 많은 메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접속하고 있는 비율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숫자만 갖고 몇백만 유튜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안 되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다양한 접근성들과 개방성들을 처음으로 꺼내놓은 게 한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돈만 따졌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그러니까 진짜 성의껏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리뷰 달아주고 관련된 속편 만들어주고 BTS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아미들하고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AS를 해온 거거든요. 그 관계를 유지해온 거거든요. 송 작가 TV가 여러분하고 하는 것처럼. 네? 네. 저도 그거를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단순한 그 컨텐츠의 그 소비자가 아닌 접속자가 아닌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그룹으로서 우리 방송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 콘텐츠의 대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이 됐다는 거야. 태도가 달랐다는 거야. 우리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뉴욕타임즈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 작가님을 인터뷰했었어야 되는데 기사를 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 근데 우리가 한 1000만 돼야 인터뷰 오겠지. 이렇게 뉴욕타임스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전쟁과 독재, 민주화, 빠른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만들어낸 절망과 갈등 등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 제작한 황동혁 감독 있잖아요. 이분이 2011년에 도가니를 만들었어요. 도가니. 그 왜 장애인 학교에서 성폭행 광주 성심학교인가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때만 해도 공지영 씨가 정상이었던 것 같았는데. 예. 근데 그 도가니가 사실은 책이 더 그러니까 현실이 더 최악이고 영화가 훨씬 순화된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인 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2016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부르면서 막 시위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G.O.D의 촛불 하나는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촛불혁명의 비공식 주제가였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는데. 그죠? 아니 아무튼 이 네.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많이 공유를 했고 뭐 포레시몹이 됐든 촛불 집회가 됐든 또 이런 것들을 중계하는 개별 유튜버가 됐든 적극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거기에 또한 보답을 했었던 게 우리 국민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콘텐츠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성의가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독재시대 때도 그때도 뭐 아침 이슬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암암리에 퍼져 나가잖아. 그냥 가요잖아요. 뭐 투쟁가가 아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이게 투쟁가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그랬던 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의식의 공유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자가 결과적으로는 껍질을 벗게 될 것이다라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일본인들하고 차이가 있는 이 한민족만의 민도가 우리의 촛불 정권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차기 정권도 지켜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지?
이명박근혜 때는 왜 그런 게 없었냐? 블랙리스트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 뭐 비판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거 뭐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 만든 거 아닐까? 너무 안 만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이 정권에서 이렇게 팍 문화적으로 터진 게 저는 그거 있다고 봐요. 이명박근혜 때는 하려고 해도 못해.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